네, 이제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자 동맹 활동을 보겠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배경이 되는데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의 실천과 이론.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과 공산당 선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주로 마르크스가 활락했던 프랑스 파리, 그래서 이제 1848년에 2월혁명, 프랑스의 2월혁명, 그다음에 1848년 3월에 독일의 3월혁명, 이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그 파리에 이제 또 있었고, 또 이제 독일에도 있었고, 양쪽 다 관계가 됩니다. 먼저 이제 1828년 2월 혁명, 1848년 혁명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혁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의 주요한 모토는 이제 공화주의였습니다. 군주제의 폐지였죠. 그런데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최종적으로 성립된 거는 1871년 파리 꼬민이 되고 나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다시 이 군주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1789년에서 1871년까지는 공화주의와 이 군주제의 대결이 있었던 시기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사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1871년까지 거의 약 100년에 걸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1848년 혁명과 1871년 파리 코민도 프랑스 대혁명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정이 됐지만 바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됨으로써 군주정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서는 몰락이 됐지만 1815년 빈 체제에 의해 가지고 다시 프랑스의 봉건 왕정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반동 왕정이죠. 이 반동 왕정이 1830년에 7월 혁명으로 입헌 군주정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주정이 여전히 존재하다가 드디어 1848년 2월 혁명으로 공화정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주제가 폐지가 됐죠. 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몇 년 이후에 약 2년 정도 있다가 루이 라폴레옹의 조카죠. 보나파르트 라폴레옹 3세가 대통령을 거쳐서 다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3제정 왕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이 3세 보나파르트 라폴레옹 황제가 1870년에 프레이션 독일 연방의 프레이션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황제에서 자리에 내려오면서 공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마지막 황제로서 프랑스의 왕정은 그때 끝났다. 나폴레옹 3세는 이제 주로 농민층의 지지와 일부 노동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파퓰리즘과 국수주의 정책, 해외 팽창 정책이죠. 쇼비니즘 정책 이런 걸로 일관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의 계략에 빠져서 먼저 프레이션과 전쟁을 시작했다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제3공화정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 제3공화정이 탄생하자마자 바로 이 파리 꼬밈이 들었습니다. 제3공화정이 프레이션과 권력적인 항복 협상을 하려고 이에 반발한 파리 시민들과 사회주의 노동자 세력이 파리 꼬밈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바로 파리 꼬밈이 3개월 만에 프레이션과 프랑스의 보수적인 군대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되면서 이제 부르주아 공화정
제3공화국이 성립됩니다. 1871년에 제3공화국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프랑스의 3부작을 썼는데요. 바로 이 프랑스 3부작은 1848년부터 1850년까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1848년 혁명을 다룬 겁니다. 그리고 루이 보나파르트의 드르메르 18일에서는 나폴레옹 3세가 어떻게 그 파퓰리즘과 국수주의 정책으로 대통령이 됐고 또 황제가 됐는지 그 선거를 통해서 겉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과 황제가 된 그러한 과정, 반동적인 쿠데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전은 이제 파리 꼬밈의 출현과 붕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의 3부작이고 마르크스 정치학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그 여러 가지 이론들, 특히 그 국가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술한 마르크스의 어떤 정세의 분석적인 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프랑스의 격변기를 잘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즉 그 이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막스가 거기에 관련 자기가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개입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주로 이제 그 언론에 기고한 것들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추범 선언문이고 1848년 2월 혁명과 3월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공산주의자 동맹을 살펴야 되는데 공산주의자 동맹은 1830년대부터 1850년 중반까지 이제 그 프랑스 파리 막스가 파리에 망명했었죠. 그다음에 독일 전역, 영국 런던 그리고 그 이외에 벨기에라든가 유럽 곳곳을 배경으로 활동했고 주로 독일인 노동자들이 그 유럽 곳에 망명했을 때 독일인 노동자 망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했고 그 이외에 이제 독일인 이외에도 조직이 돼서 유럽 전체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활동했던 조직입니다. 처음에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독일인 망명가들이 주도한 조직이었고 그래서 이제 1830년부터 1850년까지 프랑스의 그 정치 이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1830년 7월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37혈혁명은 권력의 주체가 대지주죠. 반동적인 봉건 권력 대지주에서 대자본가로 금융자본가로 넘어갑니다. 국가 권력이 멀리 떨어진 노동자의 적인 지주 대지주에서 노동자와 가까운 자본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대지주는 봉건 귀족이죠. 그리고 이제 자본가는 근대 자본가 노동자를 직접 착취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적에게 넘어갔다. 즉 계급 투쟁이 가시화된다. 그래서 1815년에 빈 체제에 의해서 부르봉 왕가가 복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월 현장, 6월 현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헌법적 역할을 하는 거죠. 상원은 국왕이 임명하는 세습 귀족이었고 하원은 세금을 내야지만 투표권이 약 9만 명이 선거인단이었고 당연히 노동자는 빠졌겠죠. 그래서 소수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의회 내에서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죠. 여기 이제 지배 권력은 그
과격 왕당파였다는 겁니다. 1815년에 빈체제 이후에 토지 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군주제였고 임포트 군주정도 아니었던 반동 봉건제였습니다. 1824년에 이러한 과격 왕당파의 수령인 샤를 10세가 즉위를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그 당시에 그 나폴레옹 이후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패전국으로서 대외 정책을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빈 체제에 의해서 해외 팽창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빈 체제는 그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후에 나폴레옹이 지배했던 그러한 그 식민지, 이러한 식민지를 나폴레옹의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 반동적인 국제 지배 질서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은 메테르니시, 오스트리아의 재상인 메테르니이다. 빈 체제는 메테르니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외 팽창을 제한받고 있었다. 그래서 산업 부르주아들이 불만이 많았죠. 원료 획득과 상품 시장의 확대를 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격 왕당파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격 왕당파 그 봉건의 토지 귀족들은 이제 그 반대파, 이제 대자본가죠. 부르주아 세력. 의회에는 소수의 선거권자만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왕당파와 대자본가가 서로 대립했습니다. 야당인 대자본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를 해산을 합니다. 근데 총선거에서는 오히려 왕당파 봉건 반동 계급이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부르주아 계급이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왕당파 정부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긴급 칙령을 발동하는데 특히 선거법을 개혁을 해가지고 부르주아의 선거권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건 귀족들은 이 상층 부르주아 대자본의 선거권을 빼앗아가지고 대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이러한 반동적인 법을 만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선거권이 축소가 되니까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리에서 분기가 일어납니다. 다만 이 분기에 이제 실제로 무력을 제공한 건 항상 그렇죠. 하층민들, 수공업자, 지인, 소상인들, 소부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분기가 되고 시가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을 확대해달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진압을 명령하는데 진압하는 정부군의 일부가 그 진압 명령을 거부하죠. 자기네 같은 그 시민들을 사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군이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군 일부가 혁명측에 합류하면서 혁명 세력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인 귀족 루이 필립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1830년 7월 혁명입니다. 7월 혁명의 결과는 결국 뭐냐? 전제군주 반동적인 왕정에서 그 입헌 군주제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권이 부르주아에게 확대되었다. 여전히 노동자에게는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즉 선거권의 기준인 재산의 자격, 즉 세금의 자격이 낮아졌다. 그렇지만 유권자는 과거 9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인구의 1%에도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르주아 선거제죠. 그래서 이 루이 필립에서는 이제 그 국가의 권력이 과거에 토지 권력에서 대지주, 토지자본가에서 금융자본가, 대산업자본가로 넘어갔다. 금융귀족, 철도왕. 그리고 과거에
대토지 소유자들도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했죠. 언론기관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7월 왕정은 대정난이 발생했는데 국가 권력의 그 토대인 대부르주아 금융자본에 의존해서 국가의 빚을 이 부르주아 금융자본들이 대출해준 금융자본에 국가 권력이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정난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융 부르주아들은 국가에게 돈을 줘도, 즉 국채를 발행해서 그 이익을 받고 있죠. 이자로서 이윤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대자본가 사이에 또 그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기는데, 금융자본은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윤을 내고 있는데, 산업 대자본가는 별다른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별다른 이익을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시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해외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금융자본가들은 해외 시장 확보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산업자본가는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런 대자본가 계급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산업자본가는 루이 필립에게 해외 시장을 얻기 위한 대외적인 팽창 정책, 제국주의 정책을 요구하게 되는데, 왕의 입장에서도 이제 나폴레옹 이후에 프랑스의 유신이 실추됐기 때문에 대외적인 팽창으로 자기의 왕권을 안정하려고 합니다. 왕의 의도와 산업자본가의 의도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맹들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역면에서는 복고 왕정의 고관세 정책, 고관세는 이제 보호무역이죠. 보호무역이 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이제 반공의 농민적 노동자, 그러니까 뭐냐면 농촌에서 나온 사람들, 농촌에서 나와서 도시에서 이제 날품팔이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 이제 자영업자들이죠, 가게 이런 것들이 중소산업자본들이 많았다는 거죠. 산업 부르주아는 이제 대자본은 정부편, 국가편이었지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은 중소자본가는 하층 선거권이 없어서 야당.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금융자본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했죠. 금융자본들은 모험적인 대외 정책 하는 거를 싫어했다는 거죠. 이러한 소극적인 대외 정책에 산업자본가들이 반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국민 감정도 나폴레옹의 제국을 그리워했다. 프랑스가 대외적으로 팽창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층민들의 저항이 있는데요. 1832년에 6월 봉기가 있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역사적 배경이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대자본가는 뭐를 원하냐면은 영국식은 뭐냐면은 자본가들이 의회를 지배를 해서 의회가 독재를 하고 왕은 헛개비로 완전한 입헌 군주를 원한다는 거죠. 왕권을 제약하고 의회 권력을 강화시키고, 루이 필립은 또 반대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의회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대자본과 의회와 그 왕의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야당 세력, 그러니까 대자본가죠. 대자본가, 부르주아 야당 세력.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야당 세력인 이제 기조, 티에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회 주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의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왕정에 대항하자 이런 겁니다. 183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39년에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은 기조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조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은 여기서 이제 산업 자본가와 그 다음에 중소 자본 일부를 대변하는 이 야당이죠. 이 야당들이 그 선거법 개혁안을 몇 차례 의회에 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을 중소 부르주아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렇지만 이제 기조가 이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자본의 이익을 받아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의회 내의 비판 세력들이 점점 이제 강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급진공화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권력에서 금융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제 그 산업 자본가 일부와 중소 자본가들이 이제 반정부를 형성하게 되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법이 문제가 되는데 1948년 2월에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5월 4일 날에 이제 그 재헌 국민의회가 되면서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1848년 혁명이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그 선거법에 관한 부르주아, 대부르주아, 금융자본, 그리고 국왕을 한편으로 하는 여당과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르주아와 중소자본가를 한편으로 하는 그 야당들이 이제 대립을 하면서 1847년에 민주주의 세력이 이제 선거권 확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 집회가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했는데 48년 그 2월 22일에 파리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가 이제 그 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보수내각에 대해서 사임을 요구합니다. 정치적 시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권 확대를 하는데 왜 선거권 확대를 안 하냐. 그런데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진압에 반발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봉기를 합니다. 무장 봉기가 되죠. 이때 진압을 담당한 이제 국민방위대 대원들이 파업을 통해서 진압을 국민방위대는 우리로 치면 뭐냐면은 상투외국은 비슷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월급 비슷하게 받고 치안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투외군 혹은 뭐 경찰군, 정경 뭐 이렇게 비슷한 거. 그 동네 사람으로 이루어진 무장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 사람을 총으로 쏴서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방위대가 혁명 세력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정규군을 동원하겠죠. 정규군도 역시 국민방위대와 내전 상태로 가야 되는데 역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결국은 진압에 실패하고 루이 필립이 도주하고 그다음에 대부르주아 금융자본과 최고 상층 산업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조정부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조는 공산당 선언에서 나오죠. 메테르니히 그다음에 기조. 그래서 공산당 선언
공산당 선언은 1848년 2월 혁명 직전에 작성된 겁니다. 공산당 선언이 1848년 혁명을 예상한 건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조 정부가 아직 있을 때 공산당 선언을 작성합니다. 공산당 선언이 작성되자마자 1848년 혁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 왕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화국이 선포가 됩니다. 1848년 2월 혁명에 의해서 공화국이 되는데 이 1848년 2월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면 자 부르주아 중에서도 중하층 부르주아 소부르주아들이 그 다음에 파리의 노동자들 민중들입니다. 그래서 소부르주아와 민중들이 같이 한 건데 사실상 동등한 정도의 역량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상당히 조직되어 있었다는 거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보다는 노동자 중심성이 더 강화됐다.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기는 좀 더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적 혁명이라고 하기는 약간 부족해서 사회공화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공화국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부르주아 정부가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중심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본가의 지배 정권이 아닌 노동자도 참여하는 정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의 노동자들은 2월 혁명이 마치 이제 중간층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정권을 잡은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에게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으로 생기는 어떤 현상이 뭐냐면 국가공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혁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많은 사람이 실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자들이 국가로 하여금 우리가 혁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게 없었죠. 국가공장을 만들어 이렇게 이 국가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받는 게 되는데 부르주아들이 이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이런 이제 국가공장을 폐지합니다. 폐지하는 이유는 세금으로 월급을 주니까 상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소부르주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세금, 농민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세금으로 노동자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들에 대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국가공장을 폐지하는데 이에 따라서 국가공장에서 월급을 받던 노동자들이 봉기를 합니다. 1848년 6월인데 이 봉기가 실패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48년 2월에서는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같이 권력을 만들었지만 6월에서는 부르주아가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노동자 봉기가 철저하게 진압당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부르주아 사이에 권력 다툼이다. 보수 부르주아와 진보 부르주아의 권력 다툼이다. 그래서 2월 혁명이 됐을 때는 처음에는 노동자가 권력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봉건공화주의파와 루이블랑과 같은 이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급진 사회주의자가 일부 권력에 참여했었다. 2월 혁명 직후에 투표를 했는데 투표는 이제 남성 보통 선거를 했습니다. 항상 마찬가지인데 이 투표 제도는 부르주아 중심의 제도인데 이거를
제도를 고치지 않고 선거를 하면 당연히 부르주아가 이기겠죠. 그 결과 선거 결과 900명 중에 이제 군주정 왕당파들이 3분의 1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공공화파였다. 즉 부르주아들. 부르주아 중간층들이 권력을 잡겠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급진 사회주의는 거의 낙선했다. 1848년 2월 혁명의 초창기에는 마치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이 권력에 참여한 것처럼 보였지만 보통 선거를 통해서 다 낙선했다. 이거는 그 러시아 혁명 이후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선거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노동자 사회주의 세력이 권력을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보통 선거에서는 권력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르주아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부르주아에게 유리한 보통 선거를 그대로 실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국가 혁명 이후에 국가제도, 특히 선거 의회제도를 그대로 놔둔 채 그 혁명이 진행되면 오히려 사회주의 세력은 제도 정치에서 소수로 전락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선거 직후에 노동계급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혁명 정부에서 쫓겨났죠. 루이 블랑 이런 사람 다 쫓겨납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혁명 초기에 친노동적인 정책도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파리의 노동자들이 5월달에 재헌 국민회의 국회로 쳐들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재헌 국민회의가 해체되고 노동자 정권, 혁명 정부가 를 구성했다고 선언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건 뭐 무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국민 방위군 중간 부르주아층에 의해서 바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블랑키 등 노동자 지도자들도 체포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노동자와 권력을 장악한 중간층 부르주아의 대립이 시작되는데 중간층 부르주아들은 이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6월 21일 국립작업장 국가공장을 폐쇄합니다. 국가공장은 루이 블랑의 제안, 사회주의자 루이 블랑의 제안에 의해서 실업자인 파리의 노동자들을 구제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속해 있던 실업자들에게 파리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실업자들의 상당수는 민병 조직이었던 국민방위군의 노동자 병사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졸지에 국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파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시위를 벌였고 이 노동자 밀집 주거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국민방위군의 노동자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무장을 원래 무기가 있겠죠. 무장을 하고 바리케이트를 하고 부르주아군과 대치했다. 근데 그 당시에 노동자 부대는 이 혁명을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르주아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지도자도 없었고 계획, 혁명을 위한 특별한 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전략이 없고 전술도 없었고 또 무기도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닷새에 걸친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결과 노동자 병사 3,000명이 학살당하고 분기는 완전히 지났습니다. 우리가 파리 코뮌에 있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학살당한 것을 알고 있는데 1848년 6월에 노동자들이 학살당한 잘 모르는데 파리 코뮌 이전에 1871년에 파리의 그 노동자 학살 이전에 1848년 6월에 이런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완전히 패배해서 권력은 이제 부르주아에게 넘어가서 부르주아 내에 권력 투쟁이 생긴다. 그래서 소부르주아의 진보적인 급진적인 소부르주아 정당, 산악당이죠. 산악당이 자코뱅에서 좌파가 산악당인데
이들이 이제 그 진보적 부르주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보수적인 부르주아와 이런 진보적 부르주아의 권력의 대립이 생기게 되는데 1849년 6월에 그 다소 진보적인 부르주아인 산악당의 분기가 진압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의 권력은 보수적인 부르주아, 그래서 질서파입니다. 보수적인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는다. 그 결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민주주의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는 이제 의회주의적인 질서파와 그 뒤에,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어떻게 되는지 막스가, 이게 다 지금 막스의 프랑스 3부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이 역사 전개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부르주아, 산악파가 붕괴한 이후에는 이러한 보수적인 부르주아, 의회주의적 내세우는 질서파와 보나파르트의 투쟁이 전개되고 최종적으로 보나파르트가 승리를 해서 대통령 황제가 된다는 거죠. 왜 됐냐면 농민들이 주로 밀어줬는데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나폴레옹이 시기에 그 농민들에게 농토를 나눠줬죠. 자유 보유 소농으로 만들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거를 법적으로 확립시켰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법률에 규정했다. 그래서 프랑스 농민들은 나폴레옹을 되게 환호하고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소토지 보이는 봉건 농노들을 소규모 자영농으로 뿌띠 부르주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폴레옹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는데 그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그 삼촌에 대한 그 환상을 이용해서 인기 정책을 통해서 주로는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 합법적으로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황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프랑스 3부작, 특히 이제 프랑스 내전 1848년 과정, 루이 나폴레옹을 다루는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한번 잘 봅시다. 첫 번째 권력 투쟁은 어떤 권력이냐면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왕당파, 전제군주제를 주장하는 왕당파,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왕당파죠.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왕당파가 승리하죠. 그래서 권력이 첫 번째는 대토지 권력에서 대부르주아 권력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830년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헌 군주제에서 그 금융귀족 대부르주아와 그 다음에 그 중간층 부르주아가 권력을 가지고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에서 중간층 부르주아는 노동자의 협력을 받아서 입헌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주의가 됩니다. 공화주의가 되고 나서는 바로 이 중간층 부르주아와 노동자 간의 권력 다툼을 하는데, 노동자가 패배함으로써 권력은 중간층 부르주아로 넘어가는데, 중간층 부르주아 대에서는 이후에 권력 투쟁이 의회의 지배를 요구하는 그 상층 부르주아, 의회 질서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소부르주아, 산악파의 권력 투쟁이 되고, 여기서 산악파가 패배하면서 의회파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파들은 의회 독재를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부상된 루이 나폴레옹은 저희 나폴레옹의 자기
개인의 독재죠. 개인의 독재. 개인의 독재. 이러한 개인의 독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폴레옹과 그다음에 의회의 독재를 주장하는 이 세력이 투쟁하게 되는데 이 투쟁에서 이 루이 나폴레옹이 농민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의회주의를 주장하는 질서파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의회가 패배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통령에서 황제로 나간 이 과정이 이제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소토지 보유는 그 자본주의적인 농업을 비록 자영농의 형태지만 제도화시켜서 농민 자신에게는 겉으로는 자영농, 겉으로는 소부르주아, 소자본가지만 실제로는 임금 정도를 뽑아먹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가 다 그러죠. 자영업자. 오늘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본가라는 환상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는 고임금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소득이 더 적은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농민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자본가 계급이 되니까 농민들이 자본주의를 대해서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을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끌고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농민들이 자산가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파는 것, 자본주의의 시장 질서에 동의하게 된다. 그래서 자본가에게는 이 토지를 농민에게 토지를 사들이든지 아니면 농민에게 토지를 빌려주든지 지대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이제 자본가가 산업자본가에는 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금융자본가의 경우 이자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토지자본가는 지대, 금융자본가는 산업자본가는 이윤, 그다음 금융자본가는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농민의 대다수인 농민들을 자율적으로 합법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 끌어들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 바로 이것이 농민들에 대한 토지 배분이다. 그래서 이제 농민에 대한 토지 배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혁명의 최초기에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서 자영농으로 만들지만 실제로 이거는 혁명의 목적이 아닙니다. 혁명의 과도기에 불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영농을 사실 이제 공산주의적인 공동체, 협동농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영농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농민들이 혁명의 초기에는 자기가 땅을 가질 거라는 생각에 혁명에 동의를 합니다. 소작농이 때문에 땅을 갖고 나서는 도입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되게 논쟁적이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1848년 12월에 그러니까 1848년 12월에 다시 또 선거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토지 소유자인 농민들이 이제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보통 선거에서 압도적인 유권자가 됩니다. 프랑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다. 농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루이 보나파르트가 70.2% 압도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선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나파르트는 그 농민의 지지를 얻었죠. 농민의 지지를 얻었는데 자기는 모든 계층의 지지를 다 얻겠다고 합니다.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초계급적인 정책을 쓴다. 농민의 지지를 얻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지지는 해외 팽창을 원하는 산업자본가의 지지를 얻습니다. 제국주의적 정책을 해요. 이 제국주의적 정책은 산업자본가의 지지를 얻으면서 과거 나폴레옹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프랑스 국수주의, 프랑스 민족주의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3세가 어떻게 해서 식민지 제국주의 정책에서 성공하다가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서 황제에서 물러나는지 그 과정은 다음에